자, 반갑습니다. 우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 혹은 휘발유, 식자재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값이 쭉쭉 오르면 역시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는 불패니까 한국이 망할 때까진 계속 갈 거야. 나도 얼른 돈 모아서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엔 되려 쭉쭉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들이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몰락하는 징조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인식이 대중적으로 생기게 되었고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진 자산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시원하게 한번 흑우가 말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빅뉴스가 있었죠. 속절없이 떨어지는 원화 가치가 정말 무서웠던 많은 한국인 분들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 내리고 앞으로도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인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뉴스였냐? 다들 잘 아시죠? 환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양국 간의 환율을 결정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표는 양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잠깐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미국에 내 돈을 예치하면 5% 금리를 줘? 한국은 3.5%인데 당장 바꾸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원화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옆집 강아지 뽀삐도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겠지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었던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그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일어났죠. 국민들 모두가 기대했던 원화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파월이 미국 금리 인하를 발표한 순간 살짝 주춤한 모습은 보였는데 이게 웬걸? 하루 이틀 만에 또다시 1480원대를 찍으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기준금리 차이 때문 아니었어? 이게 뭐야?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진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이런 환율을 붙잡기 위해서 국민연금 너네들 가진 자산을 담보 잡아서 외화채를 발행하자. 너네 달러 많잖아. 전 세계 어떤 연금 펀드에 나라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번엔 기업한테도 너네들 해외에서 수출해서 달러 가지고 있는 거 원화로 안 받고 너네들 한국에서 장사 안 할래? 이렇게 강력한 푸시가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이런 일련의 사실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관료든 나라는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뭣도 모르는 흑우로 알고 속이려고 한다. 그런 속상한 마음이 확 드는 것도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한국인들의 총 자산의 아직도 70%가 넘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좋은 학습 교보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이 화끈하게 뛰면서 국민 전체가 열광을 했던 나라 튀르키예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튀르키예 전체 집값이 무려 7배가 넘게 뛰었다고 하고요. 마치 한국이 서울 또 강남 집값이 더 크게 올랐던 것처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집값이 1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오른 튀르키예에게 최고의 투자가 과연 부동산이었을까요? 여러 방송 매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집값이 7배, 12배가 뛰었지만 같은 기간 튀르키예 통화 리라화는 달러 대비해서 21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가치가 96%가 증발한 셈이잖아요. 진짜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10배, 20배가 뛰었을 텐데 그럼 왜 이런 끔찍한 일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일어났냐? 튀르키예도 항상 시끄러운 건 정치였나 봅니다. 대선을 앞둔 튀르키예 대통령이 고금리는 죄악이다. 기업인들, 국민들 편하게 돈을 빌리고 융통할 수 있도록 풍부한 유동성을 조달해야 된다. 대선을 앞둔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튀르키예 은행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하고요. 그 요구를 거절한 총재들을 모두 해임했다고 합니다. 시중에 튀르키예 리라화가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니까 당연히 세상에 통용되는 법칙 흔한 것은 싸지고 귀한 것은 비싸진다. 달러에 대비해서 리라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리라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익숙하시죠? 시중에 풀린 통화를 계측하는 도구 M2의 숫자가 불과 6년 만에 7배가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연평균 90%가 넘게 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한정적인데 돈이 많이 풀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대하게 올 수밖에 없었죠. 풀리는 돈과 거의 비슷하게 물가 상승률도 약 85%를 찍게 되었고요. 잠깐 내가 뭐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눈 떠보니까 내 집값이 올랐네? 튀르키예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그 결과 이런 고금리는 죄악이라고 설파하면서 극단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선에는 성공했으나 이후 국민들은 월급으로 또 내 자산 수준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
튀르키예나 그렇지 쯧쯧쯧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정도 스케일은 아니어도 과거에는 건전한 재정을 지향을 했고 선진국을 따라 잘 성장하던 대한민국이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터키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코스피, 우량 주식이나 한때는 선망받았던 강남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죠. 한국에서 절대 불패라고 불려오던 지역에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강남 상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의 아파트들은 지도 펴봐라 얼마나 좋은 지역에 있냐, 여기는 한국이 망하기까지 무조건 사면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역들이었죠. 실제로 그래프를 봐도 2017년을 100으로 놓으면 중간에 고금리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잠깐 휘청일 때만 제외하면 그때 멈췄던 시간까지 더해서 쭉 올라가네. 야, 10년에 120%가 올라? 야, 역시 지렸다, 강남 3구 아파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안 계시죠. 1년에 70%, 80%씩 늘었던 터키의 리라와 통화량 증가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원화 통화량이 최근 10년 동안 그 이전 10년, 그 이전 20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 8, 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9년마다 한국 전체에 돌아다니는 현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약간 감이 오시죠?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의 부동산 불패 지역을 한국의 광의통화 M2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남 상구 아파트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한들 한국에 풀리는 그 통화량 증가를 가득히 이기지 못했어요. 즉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진짜로 미친듯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품성을 개개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가 쭉 올랐던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한국도 이제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연금, 보험에 지출이 많아지면서 돈을 풀고 시중에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우량 자산에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가치가 오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물론 한편에선 많이 배우셨다는 한국의 경제학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 또 한국이 통화량이 늘고 있는 것도 맞아. 근데 과연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통화량이 늘어났고 또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오면 그냥 시중에 있는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이동하고 또 국채가 시중에 이동할 뿐 통화량 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었다 하더라도 통화량 증가가 아니고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시경제 어려운 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한국인들의 실질적인 구매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화 가치, 그 원화 가치가 결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펀더멘탈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미국이 올라간다고 올릴 수 있고 또 내린다고 같이 따라서 양적 완화를 확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그런 발언을 했었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금리나 양적 완화 기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빚, 자영업 사업자금 부채, 이런 가계 부채가 역대급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어요? 건설업계에도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우수수 무너질 회사들이 그렇게나 많다는데 정부나 관료가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 한국의 여건들을 모두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내국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환율이 막 올라가던 게 멈추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보여지는 것 같지가 않고요. 사실 더 많은 분들은 1500대 혹은 그 이상에서 원화 가치의 평형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희구야, 그렇게 너가 계속 얘기하는 원화 가치 하락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에 여야 할 거 없이 높으신 분들, 고위 관료분들은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수십억씩 가지고 계시고 이미 자녀분들 해외에서 시민권 따고 명문대 나오고 상관없겠지만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은 원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일으키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가 어디 자원 한 푼이나 나는 나라입니까? 원유, 식자재 이런 것들을 엄청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우리의 구매력 하락을 실시간으로 정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이 휘발유 가격을 보고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고 어디에도 분쟁이 있고 하니까 그냥 글로벌 원유 가격이 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죠. 오히려 두바이유, 텍사스 중지류 이런 원유 가격들은 가격이 안정되다 못해 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례 없이 비싼 휘발유를 사용하는 나라 한국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더 열심히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서 정말 웃픈 자조적인 짤방이 하나 돌았었죠. 한국의 최저임금이 원화, 명목 가치로는 20%가
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달러로 보면 그냥 7년째 동결이다. 아 진짜 한국이 이제는 진짜 정치되었구나. 한탄 섞인 말들을 나눈 짤방이었는데 현실은 사실 이것보다 더 참혹하죠. 최저시급은 그나마 나라에서 지켜주려고 정책적으로 밀어 올린 지표잖아요. 실제로는 최근에 근로소득이 1년에 1.5%, 5년에 한 7, 8% 성장하고 있고 게다가 더 참혹한 우리나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평균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충격이죠. 달러 가치로 따지면 안 그래도 3, 40%가 빠졌는데 실질로 온 그런 근로소득은 7년 만에 20%가 줄었고 자영업자들을 위시한 사업소득은 거의 40% 가까이가 줄어든 거예요. 와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마트 장 보러 갈 때 진짜 물가가 무섭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직송으로 오는 과일들 뭐 파인애플, 멜론, 망고 이런 것들 가격을 볼 때마다 아니 뭐 작년 재작년보다 20, 30%는 오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뭐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했는데 2.4%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발표를 하지만 이거 사실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지표는 아니에요. 그 이유 사실 한 사회인이 열심히 일하고 저금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먹고 마시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내 몸을 밤에 누울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이잖아요. 한국은 되게 선진국들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내 돈 주고 산 집의 자가 주거비를 물가 상승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모아서 사야 하는 그 집값 또 집을 샀다 하더라도 계속 내가 암묵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은 어디 뭐 누구 조상신이 내어주나?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런 집값 상승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약 3, 40%나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약간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공식 통계 지표를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죠. 정상화해야지 그나마 이런 행정부와 국민들 간에 좀 신뢰가 쌓이고 대화가 좀 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너무 칙칙한 이야기만 한 것 같죠? 희망찬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거는 각자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 시청자 선생님들도 댓글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하는 부분 있으면 속 시원하게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워렌 버핏이 당신은 왜 이렇게 주식을 좋아하고 금이나 부동산 혹은 장기채 같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나 투자자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자산들은 왜 큰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늘 가격이 오르고 또 내일은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고 이런 자산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변동성이야 좋은 자산을 갖게 된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생각도 안 날 잊혀지게 될 변동성이지만 내가 앞서 말했듯 5년 뒤, 10년 뒤에 자산을 그동안 묶어놨을 때 그동안 구매력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투자자가 정말 피해야 할 리스크다 라고 말이죠.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에서 일어나는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노는 거 그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매년 그 수치를 얼마나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아니죠. 우리 시장 경제를 5년, 10년간에는 살짝의 변동폭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10년,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오직 두 나라, 영국과 미국의 회사 주식들은 물가 상승을 아득하게 뛰어넘었고요. 주요 국가의 국채들은 살짝 뛰어넘었고 금을 비롯한 귀금속, 예금, 또 부동산까지 이런 자산들은 물가를 거의 이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간신히 따라가는 정도에 그쳤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수중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 이걸로는 뭐 짜장면 100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나 배부르고 필요가 없네? 그럼 투자해야지 하고 각각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당장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 그릇보다 더 많은 짜장면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 건 미국과 영국 회사 주식에 투자한 것 뿐이었다.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금에 투자했다면, 혹은 예금에 투자했다면 오히려 지금 그냥 내가 짜장면을 사 먹은 것보다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구매력을 유지를 하려면 내 전 재산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빚을 끌어와서 150%, 200%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50% 정말 안전지향주의적이라면 3, 40% 정도는 회사 주식을 들고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아직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분들은 전 재산의 70%, 80% 심지어는 은행빚까지 끌어들여서 100%가 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빌라 이런 주거단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놀랍게도 정부가 정말로 접근하기 쉬워진 최근 5년 동안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비중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다. 참 이런 게 한국의 아직 안타까운 이면인 것 같고요. 이런 지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휴구야 여기 금융자산 24%나 증가한 거 안 보이냐? 물론 부동산도 많이 늘었지만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면 한국인들도 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금융자산에 주식만이 있는 게 아니죠. 예금, 채권도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식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것도 진짜 정말 탄식이 나오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전히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예금 87%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은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을 봤을 때 물가를 정말 간신히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예금을 넣어놨을 때 미래가 더 보장이 되지 않는 거야. 실제로도 한국만 해도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가 아무리 뭐 3%, 5% 아니 뭐 적금 고금리 7% 상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원화 가치가 명목으로 3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아야 똔똔. 대부분은 예금은 실질 구매 가치로 손실을 보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금이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아요. 구매력 유지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선생님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과 위험은 구매력 보존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선 특히 더 위험 자산 100%, 150%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도 제대로 시스템이 그나마 돌아가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주식을 개별 주식이 아닌 S&P 500 인덱스 펀드로 가져가면 더 좋고요. 그런 자산을 젊을수록 한 30%, 40%, 50% 넘게 가져가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나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최근 정말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 지수나 아니면 또 여러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더 많은 분들이 이 자원들이 귀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표시되는 가격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원화 가치의 대폭 하락이란 이런 모습이 앞으로 20, 30년 동안 우리 눈앞에 펼쳐질 우리가 가난해진다거나 전 세계 상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트렌드가 단지 압축적으로 조금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뿐 미래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당연하게도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혹은 첨언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